네, 어제와 또 간밤에 뉴욕 증시가 연이틀 빠지면서 우리 증시도 궤를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2,500 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2,30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죠. 300 후반선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400선도 깨진 상황인데요. 이렇게만 본다면 정말 산타 랠리라기보다는 속만 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0.66% 내려가면서 714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 좀 더 추려보면 좋을지 잠금 해제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잠금 해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시장을 보니까 속만 타는데요. 먼저 머니맵 통해서 종목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IT 투톱 삼성전자가 6만 선이 깨졌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8만 선이 붕괴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SK하이닉스가 2%가 넘게 빠지면서 또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주 쪽에서는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정도 빨간불 켠 거 제외 하고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좀 빠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제약바이오는 다 같이 지금 밀리고 있고요. 금융 쪽에서도 보험 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파란불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뭐 여전히 강한 쪽은 화장품, 소비, 유통 그리고 섬유 의복 쪽이 되겠고요. 항공주들이 일제히 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항공주 쪽에서는 우선주가 좀 강합니다. 우선은 페노션 쪽에서 한진칼의 지분을 5%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한 종목들 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개장 특징주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롯데케미칼인데요. 11월 21일부터 차트를 보시면 정말 꾸준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롯데케미칼. 유증에 대한 부담은 좀 해소가 된 건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롯데케미칼 증자한데도 왜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화학사업 지난 3분기 때 적자를 봤는데 왜 이렇게 올라요? 네. 네, 그냥 혼자 하는 얘기였는데 어디다가 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전고점 때 다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롯데케미칼은 물론 오늘 뭐 공시 비슷하게 뉴스가 나왔던 게 또 수소 모빌리티 사업 쪽에 진출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쪽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었겠지만 본업에 대한 변화가 없이 그런 성장 쪽으로만 바라보면서 움직인다라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오늘 동향을 봤었을 때 화학산업 쪽에서 변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뭐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좀 주춤했다가 여전히 금호석유도 강한 편이고 이런 전반적인 석유화학 업종의 강세는 그걸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이 리오프닝한다. 네. 그럼 중국이 정상화가 됐었을 때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과 함께 지난번 실적은 안 좋았어도 이제는 서서히 업황의 바닥권을 벗어나는 게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섹터고 또 하나의 숨겨진 리오프닝 쪽으로는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업황의 저점대를 지날 때 나타나는 종목들의 동향들 반도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어느 정도 한때 업황의 저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이 살 기회다라고 샀더니 주가는 여전히 또 저점 테스트를 하더라. 네. 안쪽을 봤었을 때는 기대감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변화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은 좋은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 쫓아가서 딱 산다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격 부담은 좀 높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는 맞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어느 정도 확인을 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하게 되면 지금 쫓아가는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또 출렁임이 나왔을 때 살 수 있는 자리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쪽에서 대응은 너무 공격적으로 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또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뭐 전고점 부근까지 다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눌렸을 때 접근하자 얘기 주셨고요. 보유자분들 관점에서는 비중을 적절하게 줄여보자 얘기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오늘 지금 6% 가까이 빠지고 있거든요. 바로 애플카의 출시 연기 소식 때문인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뭐 전장 부품 관련주 다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 계획을 축소한다라고 밝혔고 2026년으로 이 출시를 연기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4일 만에 지금 하락으로 돌아선 건데요. LG전자 주가 좀 오르나 싶었는데 또 애플카 때문에 내리고 어떻게 봐야 되나요? 또 풀리지 않는 숙제. 네, 애플카, 애플페이, 네. 뭐 애플 관련된 쪽에서는 뭐 이게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저희는 항상 애플카가 뭔가 윤곽이 나온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LG전자 쭉 오르다가 네. 또 관련돼서 확인되지도 않은 뭐가 어떻더라 그러면 또 쭉 빠지고 이게 뭡니까?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 네. 네, 그래서 결론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LG전자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 이슈가 불어서 애플카 어쩌고 저쩌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 올랐을 때 그냥 파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또 잠잠하거나 주춤하게 되면 다시 밀리더라고요. 이런 쪽을 봤을 때 애플카와 관련된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주가를 보면서 어떤 투자 심리는 같이 연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LG전자가 지금 같은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가전이 거의 실적을 끌고 가는 쪽입니다. 근데 이걸 봤었을 때 지금 가전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나요? 지금 요즘 앵커님도 가전 뭐 사신 거 있으세요? 최근에? 없습니다. 있다고 하셔도 되는데 예, 예, 네. 돈이 네, 네, 부족하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소비 심리를 가지고 가전에 대한 아주 열렬한 물론 이제 보통 LG전자를 보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성수기는 뭐 1분기, 1분기 정도쯤 되죠. 그렇죠. 네, 네. 또 이번 이사가 별로 없을 텐데. 뭐 신학기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뭐 신혼, 네. 불업,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쪽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서 모멘텀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애플카에 따른 이슈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지금 또 다시 흔들리는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대를 너무 갖지 말자라는 쪽에서 비중 줄이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용평 리조트입니다. 3년 만에 북적이는 스키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인데요. 어제 서울에 첫눈이 왔는데 보셨나요? 봤습니다. 네. 길 막힐까 봐. 네. 네, 그리고 요즘 이 정도 되면은 미끄러워서 낙상할까 봐. 아, 지금 네. 주식에서도 마상을 입는데 낙상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지금 이쪽은 사실 추위가 굉장히 반가운 쪽이겠죠. 아무래도 지난달쯤에 뭐 한 달 연기한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연기한다라고 했었는데 바로 2일부터 용평 리조트 비롯해서 스키장들이 잇따라 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키의 계절이 됐는데요.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말 그대로 리조트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강원도 평창이죠. 있다 보면은 강원도의 힘은 여기서 나오죠. 네. 특히 겨울에서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제 성수기로 들어가는 쪽의 변화를 좀 기대하고 저희가 요즘 리오프닝주 많이 찾죠. 네. 이쪽도 리오프닝인데요. 맞습니다. 예, 거의 뭐 한 2년 만에 거의 3년 만에 네. 거의 이제 리오프닝으로 겨울 스포츠를 즐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투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콘도나 골프장 쪽에 골프와 관련된 쪽에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분양 사업들이 또 주가와 실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점도 앞으로도 눈여겨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뭐 스키뿐만 아니라 콘도라던가 골프라던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리조트가 될 텐데요.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나도 리오프닝 이것도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네, 여름에는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스키장만 한 번 가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설질이라고 그러죠. 네. 네, 혹시 스키 좀 타시나요? 스키를 못 합니다. 아, 네. 보드를 잠깐 탔다가 아, 네. 이제 마상을 입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웠는데 근데 그래도 지금 겨울 스포츠의 계절 겨울에는 또 스키장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레저와 관련된 쪽에 기대감이 높은데 또 그럴 수는 있겠죠. 소비 심리가 걱정이다. 네. 한쪽은 보여지겠지만 소비 심리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성수기가 왔었을 때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는 부분들은 최소 또 리오프닝과 함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또 이제 중장기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분양 사업 쪽의 기대감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 쪽이 아무래도 지금 2024년까지 3개의 콘도를 개발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객실 수가 일단 30%가 늘어납니다.
게다가 또 요즘은 아난티가 많이 부각을 받죠. 네. 이런 또 어느 정도 좀 고급 리조트에 대한 수요나 그에 따른 변화가 계속 부각을 받고 분양 사업으로 인해서 실적이 확 좋아졌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프리미엄 콘도의 비중이 이제 60%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여행 한번 가는 거 조금 네. 좀 근사하게 이제 거실도 있고 또 이제 방도 좀 몇 개 있고 그러면서 프리미엄을 누리려고 하는 효과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양과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아마 내년 실적에 많이 반영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하나 관광 콘텐츠에 대한 다변화 흐름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에서 네. 인기 여행지 우리 국내 여행 어디로 갈까라고 하게 되면 인기 여행지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1위요? 네. 부산인가요? 자, 네, 원고를 보시고도 네, 네. 티났습니다. 네. 네. 근데 보통 많이 제주도 얘기를 하시는데 아, 제주도? 예, 네. 아닙니다. 강원도입니다. 아, 강원도인가요? 네, 강원도가 네. 연간으로 1억 2천만 명이 방문한대요. 그러면 한 사람 우리나라 인구가 만약에 5천만이다. 그러면 1년에 거의 2번 이상은 가는 꼴이네요. 네. 물론 거기 강원랜드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대한 앞으로 여행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었을 때 그에 따른 또 수혜도 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도 라라라님도 용평 리조트에 워터파크도 있었어? 라고 하시고요. 또 오늘 마상을 너무 많이 입으시는 민수 대표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용평 리조트에 대해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적이 사실 안 좋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리오프닝 전이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이제 3년 만에 또 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지난 실적은 솔직히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적자를 안 봤죠. 예, 그런 정도에서 아마 내년 실적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빠른 변화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즉 과거의 실적들의 흐름들을 계속 회복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분양 사업들이 좀 더 가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지금 주가의 수준보다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인데 영업이익이 한 300억대 쪽으로 내년에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총이 1,800억대라고 하게 되면 안 비싼데요. 네, 그만큼의 변화들이 또 나타나면서 이어질 수 있는 리오프닝의 효과까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그래서 좀 최근에 주가가 한 번씩 들썩들썩 있는 모습들이 이게 좀 반영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흐름들은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다음 자리를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가격대에서는 한 3,800원대 밑에서는 계속 또 관심 있게 볼 자리 보면서 눌림목 대응하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부분과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 약간 4,500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항대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500원대로 조금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평 리조트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4,8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이 얘기 투자뉴스 7 브리핑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GS 리테일인데 앞서 편의점이나 백화점 관련주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또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은 GS 리테일 편의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홈쇼핑에 진출한다고요? 홈쇼핑을 흡수합병했죠. 네. GS 홈쇼핑이라고 예전에 앵커님이 많이 긁으셨던 네, 그런 맞아요. 네. 네. 그게 이제 합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덩치는 좀 커졌고요. 그 중에서 매출 비중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편의점이 60%, 한 65% 정도까지 차지를 하고 있고 그밖에 잘 보시게 되면 GS 더 프레쉬라고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네. VVIP 집 앞이다 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용을 하는데 그밖에 이제 파르나스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 사업도 같이 연계가 되고 있죠. 이런 쪽에서 유통 사업 쪽으로 들어가는데 요즘에 최근에 편의점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런 쪽에서 BGF 쪽이 좀 더 부각을 받는데 단일하게 유통이 편의점으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많이 부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GS 리테일도
그를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CU 편의점, 이 편의점만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많이 좀 더 부각이 됐는데 GS 리테일은 얘기해 주셨듯이 홈쇼핑이라던가 편의점, 뭐 슈퍼마켓, 거기다가 파르나스 호텔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또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편의점의 수출인데 편의점을 수출한다는 거는 뭐 지점이 외국에 생기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저희가 직접 가볼 수도 없으니까 네. 혹시 몽골 가보시게 되면은 네. 몽골에 한국의 편의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가늠이 안 되는데. 네, 유튜브를 보시면 압니다. 유튜브에 몽골 네. 다녀오신 분들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블럭 하나마다 다 있대요. 오, 양쪽으로 네. 있대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대한 진출이 상당히 많은 대표적인 국가가 몽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하나 떠오르는 베트남. 베트남에서는 가서 보면은 한국 상품뿐만 아니라 안에서 직접 오뎅하고 떡볶이 먹는 데인데요. 그 안에서. 정말요? 네, 그것까지 기기까지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쪽에서부터 동남아 이번에 인도네시아 또 법인 만들고 진출하고 있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편의점 쪽에서 특히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정부에서 700만 수출의 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 수출 모멘텀이 충분히 크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이제 깔리는 게 PB 상품이라고 그래서 네.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제조사의 작품을 납품하는 것보다 PB 상품으로 깔게 되면은 어차피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 상품들 구입할 텐데 비슷하지만은 라인업들이 좀 더 저가인 상품들 그리고 또 PB 상품으로 했었을 때 마진은 훨씬 더 높겠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수익성들이 더 해외 쪽에서 높겠다라는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국내 쪽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점포수는 계속 늘어나갑니다. 네. 거기다가 객단가라고 하는 쪽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서 사는 금액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일단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물가도, 물가가 네. 올라서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요즘에 편의점에서 혹시 도시락 드셔보셨습니까? 저 좀 많이 먹어요. 아 깜짝이야. 네. 좋은 거 드셔야죠. 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네. 왜 좋냐고 생각 드는 게 예전에 제가 편의점 도시락 하게 되면 3,500원, 4,000원이 제일 비싼 걸로 알았는데 요즘에 5,000원대더라고요. 8,000원대도 있어요. 오 깜짝이야. 네. 네. 맛있나요? 안 먹어봤습니다. 아,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도시락 매출과 함께 뭐 HMR 쪽까지도 네. 성장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식품에 차지하는 비중들이 편의점에서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쪽들도 이 성장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수익성들도 보강이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를 또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또 삼각김밥을 먹고 왔는데 네, 이쪽 간편식과 이런 음식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도 지금 증권가에서 장밋빛 전망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편의점에 집중을 하는 현상이 아니다 보니까 네. 다른 쪽에서의 어떤 그동안 보였던 적자폭을 얼마큼 줄이느냐 이것도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편의점 쪽이 잘 이어지다 보니까 이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눈길이 가는 게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 매출액 자체도 뛰지만 빠르게 영업이익의 변화가 벌써 내년 같은 경우 올해보다 1,000억 정도 더 나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 수익성의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는 리오프닝 효과 특히 BGF 리테일보다 GS 리테일이 나오는 어떤 갖고 있었던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변환들이 좀 더 빠르게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면 BGF 리테일 가는 것보다 GS 리테일의 변화를 좀 더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주가는 지금 신고가 영역이 나왔기 때문에 네. 3만 원대 밑에 한 2만 9천 원대 정도의 눌림목 정도쯤 특히 박스권의 흐름들의 돌파 흐름들과 변화를 좀 잘 체크하셔야겠죠. 이 점도 눈여겨보시면서 다음 레벨업 되는 가격대는 그래도 한 3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보시면서 이 정도가 탄력 있게 가는지 흐름들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2만 7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의점 관련주 중에서도 GS 리테일에 대해서도 가격 전략 주셨습니다. 하단에 자막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나도 리오프닝주, 용평 리조트, 그리고 불황 속에서도 강한 GS 리테일까지 잠금 해제 통해서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